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지수는 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오래된 마을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지수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다. 이번 방문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좋은 기회였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자연과 가까워 마음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옆집 할머니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옆집 할머니는 예전에는 매우 다정하고 살가운 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밤중에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더운 날씨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었고 지수는 무심코 창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옆집 할머니의 창문에서 불빛이 어른거리며 낯선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 춤을 추듯이 손을 휘저으며 서성이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불규칙하고 기이한 형태로 움직였다. 지수는 순간 오싹함을 느꼈지만 그냥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지수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조용히 옆집으로 내려간 지수는 마루로 이어지는 창문 틈새로 살짝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낯선 중년 남성이 흐느적거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수는 덜컥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듯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 소리에 중년 남성의 중얼거림이 멈췄다. 그리고 지수가 사라지기 전에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겁을 먹은 지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할머니 집을 찾아가 어젯밤의 남자에 대해 물어봤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한 듯 아무런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다. 그저 어젯밤에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만 반복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지수는 할머니의 그 눈빛과 손끝에 남아있는 떨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후 며칠간 지수는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밤만 되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때문인지 옆집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결국 지수는 혼자만의 밤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햇살이 가득한 낮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수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을 때까지 동네를 걸었다. 그리고 길 끝에 다다랐을 때 누가 발소리를 내지 않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다시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작은 속삭임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두운 골목은 고요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지수는 무작정 집으로 뛰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더 이상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을 통해 옆집 할머니가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요양원으로 옮겨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지수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가끔씩 깊은 밤이 되면 그날의 속삭임이 다시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 확인하기 전까지 그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누군가의 속삭임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외딴 곳에 있었지만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조용히 쉴 수 있는 장소라서 기대가 컸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차를 타고 도착했고 펜션 주인에게 열쇠를 받았다. 그 주인은 우리에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펜션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술을 한 잔씩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근처에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 근처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살던 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한 이후로 그 집은 버려졌다고 한다. 밤만 되면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소문이었다.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그 집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흉측하게 변해간다고 했다. 우리는 겁에 질리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 집을 한번 보러 가자고 제안했고 다들 술이 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서 그곳으로 향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숲길을 지나자 오래되고 낡은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은 썩어 문드러진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벽에는 덩굴 식물이 얽혀 있었다. 우리는 불길한 느낌에 주저하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곳곳에 낡은 가구들이 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한 친구가 오래된 거울 앞에 서서 농담처럼 거울아, 누구가 가장 예쁘니? 라고 물으며 거울을 쳐다봤다. 그 순간 거울 속 모습이 갑자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서 핏줄기가 터져나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당에서 한참을 놀라서 숨을 고르던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집을 방문한 것은 큰 실수였다. 급한 마음에 펜션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서둘러 떠났다. 그날 밤 우리는 주유소에서 잠시 쉬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시로 돌아온 후 우리는 그날 일어난 일을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종종 어떤 이가 밤중에 혼자 있으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도 그 경험이 꿈이었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산속의 펜션이나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했다. 아직도 그 거울 속의 섬뜩한 모습이 우리의 꿈에 나타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학생인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 동안 바람이나 쇠럽 교외의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기이한 이야기가 많기로 유명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재미 삼아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여정의 시작을 알리듯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첫날 밤, 친구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가까운 숲속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이 숲속을 걷다가 마을 노인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야기에 따르면 숲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는 수십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다. 물론 젊은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그저 허구로 치부하고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폐가를 찾으러 나섰다. 길을 따라 걷던 중 친구들은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집은 낡고 황폐해져 있어 문은 나무 조각으로 되다시피 하고 창문은 부서져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간 그들은 흩어진 가구와 거미줄, 쌓인 먼지가 이젠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집의 시간을 각인시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집 깊숙이 들어갔고 마침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다른 친구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실 문을 열자 어두운 공간에서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곳에는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이 모두 잔뜩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하나가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 책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친구들은 책장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중 기이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가 나타났다. 그 페이지에는 마을의 전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죽어나갔던 과정과 그들과 관련된 끔찍한 묘사들이 담겨 있었다.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서 나가려던 순간 지하실의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들은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여 탈출을 시도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막는 듯했다. 그러자 벽에 걸린 사진 속 얼굴들이 조금씩 움직이며 더욱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속삭임 속에서 친구들은 압도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용기 있는 친구가 간신히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었지만 그들은 벽에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내 그림자가 실물화되어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집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의 사투 끝에 준호와 친구들은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고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그들은 여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도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들이 겪었던 공포와 지하실에서 들었던 소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녔다. 준호는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고 때때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사진 속 하나하나의 얼굴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그날의 방문이 없었던 일처럼 서로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곳과 그날의 경험은 그들 마음 깊숙이 흔적을 남겨 그들은 결코 완전히 그 일을 잊을 수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날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쌓인 업무를 처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고 나는 한껏 몸을 움츠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는 나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축 처진 어깨와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권서가 마음속에 슬며시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마치 빗물이 스며든 듯 축축해 보였고 얼룩덜룩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안도하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자연스럽게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헤드폰을 끼워 음악을 들으며 피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존재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버스를 탔고 차 안에서도 줄곧 아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깐의 졸음에 눈을 살짝 감았을 뿐인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그 남자가 내 자리 앞에 서서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신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그의 허공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남자는 내리기 전 다시 한번 나를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족들에게 오늘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모두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 뉴스를 켜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 내가 내린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것.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는 소름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그 남자처럼 누군가 경고를 해준다면 주의 깊게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누구였는지, 왜 나에게 나타나 경고를 해줬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내 앞에 그가 나타날 것 같은 예감에 가끔씩 심장이 떨리곤 했습니다.